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이 한국 기업을 버리는 진실. 2. 중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3. 아프리카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와 달리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낮아지는 현상이 중국 경제관찰 보고서에서 지난 8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서방 제재와 중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일자리와 임금의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속의 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 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군산, 곤산, 위 한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 이었지만 올 들어 20위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의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하나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일일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고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 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장자강, 장가항, 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시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요령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요령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양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전가오 요령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 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서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층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몰겼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멀간지 중국 위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대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 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중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에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 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보나마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베낀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것 치고도 특기야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5터부터 6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근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예산일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전 기술이 이미 동구권의 맹주였던 러시아를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2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야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껴간 것인지 쥐잡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AS-21 레드백은 하나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 전투차 K-21의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K-21이 중국 손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이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기술을 고평가해서는 아니었죠.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체계가 미국의 그것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4행 정 디젤 엔진인 MTU MB871카 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에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청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터부터 5회 정도 해외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쐐기를 박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용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FX001이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이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 전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 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다른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무기의 세계에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 그런 성능을 하나하나 갖춰 모으다 보면 형상도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띱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VN-20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드백과 VN-22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2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판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 놓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화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VN-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꼽히는 레드백과 링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 넣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에는 30mm 무인 포탑이나 100mm와 30mm 기관포 탑재형 2인 포탑을 골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와 같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의 대형화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뻔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VN-22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2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이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언가 허술한 결과물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멀쩡한 장갑차를 만들었더라면 상대가 중국인 만큼 레드백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수출길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길지 않은 세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끔찍한 이웃들이 주변에 사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VN-22 사례처럼 언제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만든 성과를 가로채 가서 불쾌한 개조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죠.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도즈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도즈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도즈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의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의연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의연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의연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의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 B625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사는 연간 47,000T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T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1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안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